우리가 그 어머니 기도에 왜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모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작은 수의 그 나라임에도 세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작음에도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그 민족에 대한 역사 인식과 또 그 나라가 지금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주고 가르쳤기에 지금 이렇게 큰 역할을,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지도자들의 바로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오늘 귀한 강사님께서 아마 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작은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도 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에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평화의 문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남과 북의 그 평화의 문제를 오늘 어머니들에게 전해 주실 때 크게 은혜 받고 감동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정해 드릴 텐데요. 제가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울대 교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우리 윤영관 원장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 해주실 때 많은 것을 느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제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님, 그리고 또 어머니 기도회 여러 간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을 3년 전에 만들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들을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고, 또 최근에 북한의 변화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이게 터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좀 뭉쳐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고 준비를 좀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정책으로 이렇게 입안도 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형편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이 탈북민들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고 그러는데, 지난 학기에는 최초로 제가 그 탈북민 출신 그 대학생이 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 학생하고 자주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를 제가 물어봤었죠. 그 압록강 건너오는데 목숨을 걸고 건너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키가 아주 작습니다. 대학교 지금 자기 그 같은 학년의 학생들보다도
한 서너 살 위인데 키는 그 보통 학생들 수준보다도 한 15cm 정도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좀 아프고 그런데 얘가 하는 얘기가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아니요, 전혀 고생하지 않았는데요. 그 군인 아저씨가 잘 가라고 손까지 흔들어 줬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 사회가 그만큼 지금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세상 비슷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압록강, 두만강 주변을 지키는 그 군인으로 자원을 하기 위해서 군대 내에서 그쪽으로 배치를 받으려고 아주 돈을 많이 쓰고 서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그거를 정부에서 알고 뭐 6개월마다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그런다는데도 계속해서 돈 쓰고 그 자리에 가면은 엄청 돈을 벌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이 북한 내부의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 다른 탈북 주민 만나가지고 최근에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분은 이 평양 가까운 이쪽에서 살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북한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DMZ하고 가까운 그쪽 지역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텔레비전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해안 지역에 보면은 이 전파가 잘 잡힌다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서 전파를 잡아가지고 이 남쪽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이 효리 머리 스타일 하고 다니는 이 젊은 이 여학생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그러고, 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 얘기를 그 젊은 청년 그 아이를 둔 그 아버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사상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매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천 명 학생들이 전부 다 큰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데 이제 각 학과별로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가 이 정치경제학부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간부가 될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수련을 받는 그런 코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고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가 원자력 핵공학과랍니다. 근데 거기는 왜 인기가 없느냐면 한번 그 영변에 배치가 되면은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가지고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서열이 있는데, 자기 딸이었는데, 딸이 와서 하는 얘기가, 김일성 대학을 다니던 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참 이상해요. 정치경제학부 다니는 그 학생 친구, 는 그 프랑스 향수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보다 인기가 좀 떨어지는 학과의 학생은 일본제 향수 냄새가 나고, 그 밑에는 중국제 향수 냄새가 나고 다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 엘리트 학부라고 하는 김일성 대학에도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벌써 그만큼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탈북자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으로 치자면 교도소인데 교화소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교화소가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는 그 교화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당신 한 열흘 가서 푹 쉬고 와라. 근데 올 때는 이거를 들고 와라. 해가지고 물자 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교화소라고 하면은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영난에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그거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북한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은 사실은 1991년도에 소련이 망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련이 그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 체제 개혁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운동이 벌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언론 자유를 개방을 하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고 하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이렇게 그 소련의 그 막강한 그 이 군대와 경찰로 억누르고 있었던 그 소수민족들의 독립의지가 발동이 되고 해가지고 우리도 독립하겠다 또 뭐 하면서 나서는 그런 연방에 그 속했던 그 국가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연방이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소련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냉전 대결 구도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사회주의 체제가 더 이상 아니니까 소련이 이제 그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을 하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은 형제 국가가 아닙니다. 형제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싼 값으로 원료를 제공을 하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의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공급, 그 석유 공급을 한 90%를 갖다가 그냥 일시에 깎아버렸습니다. 1991년, 92년, 93년 이 사이에. 그러니까 공장이 석유가 없으니까 돌아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15%, 20%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94년에서 99년까지 북한의 총 생산,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GDP가 되겠는데 이거가 50%가 줄어들었습니다. 5년 만에. 인구는 늘어날 텐데 소득이 국민 총생산이 그렇게 50%가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타격이 컸겠습니까? 바로 그 사이에 이제 대기근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200만이 아사를 했다, 300만이 아사를 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경제를 잘 이렇게 살려내 가지고 물자를 비축을 하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배급 시스템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전혀 이제 빈 털터리가 되니까 금방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자를 각 기관에 공급을 해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자립갱생하시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여튼 갖고 나가서 장마당에서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국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그래서 확산이 돼 나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도 수많은 그 시장의 그 매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그대로 놓아두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김정일 또 그 주변의 어떤 핵심 권력층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그 이 위대하신 뭐 지도자, 뭐 수령, 뭐 이렇게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자리 잡게 되고요. 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을 끼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명목상으로는 정부 국영기업처럼 해놓고서 실제로는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에다가는 자기네들이 번 돈에 뭐 3분의 1이면 3분의 1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바치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걸 아예 그냥 공인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경제가 이렇게 변화해 나갔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수습을 하기가 힘들고 이러다가 이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작년 11월 같은 때에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일시에 어떤 그 장롱 속에 숨겨뒀던 그런 모든 재산들을 갖다가 그냥 이 몰수를 해버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억누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시장이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결국은 중앙에서, 국가 중앙에서 모든 물자를 갖다가 배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 정부 당국이 물자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이 물자를 확보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배급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아예 그러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시장을 억누르겠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뭐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그 중국의 그 북한의 돈을 갖다가 이 푸대로 들고 나와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을 태우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반발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다시 뭐 이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정부 당국이 얼마만큼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지가 갈수록 이렇게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공개가 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몇십 년, 1세기 동안을 봐도 이런 식으로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게 뭐 30년, 50년을 갖다 한 예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역사상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컨트롤을 정치적으로 강하게, 강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 딜레마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점진적으로 북한 사회 경제 체제가 변화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고 그 후에 먼 훗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뭐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의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정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도 그게 실제로 달성이 되느냐,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느냐,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이 통일되기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정부의 뭐 이 최고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독일 통일되려면은 멀었다. 한 5년,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통일이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저런 식으로 상황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서서히 합시다, 서서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서서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잘 해야 되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탈북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도 감히 보통 그 주민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항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테러로 공포의 그 테러로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뉴스 들어보니까는 남쪽에다가 소식을 전했던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소식을 전했던 그 북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공개 총살을 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공공연하게 그런 이 공개 총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이미 떠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외부로 이렇게 드러내고 표출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하고 이렇게 겹쳐질 때, 한꺼번에 겹쳐질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승계 문제입니다. 권력 승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그 2년 전에 그 스트로크를 갖다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만약 이게 오면은 대개 의사들 진단으로는 뭐 5년 내에 재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뭐 3년밖에 지금 안 남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고위 미국 관리가 와서 뭐 한국에서 했다 해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던데, 건강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이슈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한테 권력을 승계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근데 김정은은 30살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청년이고,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을 때만 하더라도 10년, 15년 가까이 후계자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후계자 수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권력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매제인 장성택이라고 하는 실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을 이렇게 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종의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과연 유일 사상, 그다음 유일 지배 체제에 익숙해 있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한 번도 지난 한 반세기 동안 그런 새로운 지배 체제에 적응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곧 그 내부에서 권력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 갈등의 요인이 가장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돼 가지고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 특히 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오지 않는데,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안 오는 이유는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경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입각해가지고 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돈줄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그 권력의 그 승계 요인, 경제적인 어려움, 외교적인 고립, 뭐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결합이 돼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급박한 상황, 이른바 급변사태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니까는 그 주변국들의 그 입장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들여다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 내부에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 심각한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남한과 그 다음에 미국, 남한의 동맹국가인 미국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표방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두 나라의 영향력이 북상을 해가지고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어줘가지고 완충지대 역할을 해줘야만 된다라고, 그게 자기네들 이익이 된다, 자기네들에게 국가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로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경제 원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 체제가 지탱이 되도록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물자라든지 그 자연 자원이라든지 광산 이런 쪽에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다가 팽창시켜 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진항을 갖다가 이게 중국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최근에 이 허락을 해줬고, 또 그 대가로 그 북한에 대해서 100억 불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해오면은 만약에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남쪽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협력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우리가 꼭 남쪽하고 이렇게 합해져야 되는 것이냐. 그동안에 그 미제의 주구라고 그렇게 그 사상교육을 받아왔었던 우리인데 차라리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길이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한국 외교의 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잘 설득을 해서 한반도가 하나의 그 민족으로서 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국 사람들을 설득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어떤 명분을 내거느냐 하면요. 남북한 관계는 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대만을 국가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로 승인을 못 받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특수관계에 있는데 남북한 관계는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둘 다 지금 유엔에 지금 가입을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남북한 관계는 특수관계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에 대해서 1991년도에 기본합의서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거는 임시적인 그 특수관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어떤 그 통일에 가는 중간 단계에서의 특수관계다라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그 논리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북한의 그 그 주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호의적인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갖다가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입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힘이 빠지는 바람에 과연 얼마만큼 든든하게 우리 뒤에서 우리의 입장을 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또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미국 알고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데 하는 생각들을 전 세계에 심어줘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난 규모여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균형 예산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세수의 그 양하고 지출의 양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 균형 예산에 도달하려면 10년 가지고도 힘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써댄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써댔고, 그 다음에 이 민간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소비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있죠. 하면 일단 부자가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로 패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우리는 언제나 부자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써댑니다. 크레딧 카드를 갖다 막 긁어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블이 생겨가지고 지금 집값 파동이 나서 이게 서프라임 위기로 해서 위기로 발전을 한 겁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리더인데 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그걸 주도를 했고 테러를 근절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고, 근데 그 엄청난 전비 그게 다 재정 지출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그 갭 이걸 누가 채워주느냐? 중국이 채워준 겁니다. 중국은 이제 앞에 타겟이 있거든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빨리 따라잡을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할 것 없이 안 먹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일해서 벌어들이는 거는 100인데 쓰는 거는 한 50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고, 이런 식의 그 패턴이 지난 30년 동안 굳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미국 쪽에 빌려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펑펑 쓰게끔 해줬던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영향력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정부 채권을 8천억 달러어치를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8천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는 미국이 정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인플레가 한 10%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은 8천억 달러의 가치가 뭐 한 7,700억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10%가 감소하니까 7,200억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 의료보험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 간섭을 합니다. 당신네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요? 라고 이렇게 그런 거에까지 이제 간섭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렇게 커졌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이 중국인데 중국이 2등인데 군사비 지출 규모로 보면은 그 2위에서 15위까지 국가들의 군사비를 전부 다 합해도 미국 한 나라의 군사비만큼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아직도 군사적인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니 해도 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창의력을 존중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 발상의 어떤 독창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막강한 힘이죠, 사실은. 사실은 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녀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이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보는 이 교수의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게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은 발상에 있어서 다른 아들과 전혀 다른 어떤 그 새로운 그 시각을 보여주는, 답안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반갑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답안을 제공을 하거든요. 다 그걸 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약하다라는 얘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이 아직 없다는 얘기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아이들과 경쟁을 할 때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경제력 12위, 13위까지 왔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발상의 독창성이라고 할까,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의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경지에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거를 갖다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죠. 사실 김연아 같은 이제 이 선수가 세계적인 그 스타가 되고 했던 것도, 제가 얼핏 인터뷰를 하는 거를 들여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코치가 김연아를 처음 만났을 때는 김연아는 결코 행복한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짜증에 가득 차 있었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 링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열악한 환경인데, 어머니는 계속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연습해라 이를 밀어붙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 짜증이 났었던 거겠죠. 근데 그래서 이 코치가 이 아이를 보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얘가 즐겁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무 코치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처음에는 얘를 갖다가 좀 웃기고 즐겁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사고를 이 연아한테 주입을 시켰느냐면은, 스케이팅이 목적이 아니고 스케이트를 타는 거는 수단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생각과 느낌과 아이디어를 스케이팅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스케이팅을 하고, 스케이팅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 미적인 감각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다른 경쟁자들을 갖다가 압도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어떤 그 미적인 그 표현 이를 갖다가 해냈던 것이 이제 김연아였는데, 결국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도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독창적인 스스로의 그 사고 능력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이슈를 보거나 할 때에도 그가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시각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갖다 제공해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냐,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잠깐 이 격가지로 흘렀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일본입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전면에 나설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죠.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력을 북한 재건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국가가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시베리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 정책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시베리아 개발을 해야만 어떤 그 국가 경제에 앞으로 활로가 열리게 되고, 그 무궁무진한 자연자원을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본하고는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이 영토 분쟁 문제도 있고, 대국이고 하니까 이 경계하는 심리도 작용을 하고, 중국은 엄청난 그 인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해 전술로 수많은 이 중국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그 연해주를 갖다가 잠식해버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경계하지 않아도 될 만만한 데가 한국이다라고 이 생각을 해서,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한국 사람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시베리아 개발하는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발 많이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은 투자 여건이 미비해가지고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우리의 국력을 이 북쪽으로 이렇게 진출시킬 때, 활로를 북쪽으로 이렇게 잡아볼 때는 북한을 포함해서 이 연해주, 시베리아 이쪽의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탈출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의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이냐. 그래서 이 남북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참고로 할 뭐라고 할까 역사적인 사건이 독일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갑자기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에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독일 총리, 거구의 총리입니다만은 굉장히 날카로운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감각을 그때 아주 유감없이 발휘를 했는데 딱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주변국들이 독일이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만 되면 항상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전에는 독일을 갖다가 한 300개의 작은 나라로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 전쟁 1815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비엔나 조약을 체결할 때는 이거를 갖다 모아가지고 한 30개 정도로 나눠놨었죠. 왜 유럽에서 독일을 그렇게 나눠놨었느냐면은 이거를 합해놓기만 하면은 독일 중앙에 떡 버티는 아주 엄청난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해가지고 좌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면서 골치를 아프게 만드니까 이걸 쪼개놔야 되겠다 했던 게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밑에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태리의 국민들이 뭐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냐면 우리는 독일 사람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독일이 하나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2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서로 분단을 시켜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하고 이태리도 반대하고 이거를 어떻게 무마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이 콜 총리와 당시에 부시 대통령 간에 굉장히 긴밀한 어떤 이 협력 관계,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를 앞장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부시를 앞장 세워가지고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시가 뉴욕 타임즈나 이런데 맨 처음에 발언을 하는 게 이 기자들과 회담에서 발언을 하는 게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나는 독일 통일이 불가피하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져도 전혀 유럽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 정치 지도자들 영국의 대처라든지 미테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을 딱 닫게 되는 겁니다. 내놓고 반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강국이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정해버리면서 지지를 하고 독일을 도와주니까 주변국들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독일 통일에 동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가장 골치 아팠던 것이 이제 소련이었는데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경제 개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독일은
아주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봐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그 쌓아놓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소련의 협력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경제 지원을 해주고 대신 통일에 대해서 찬성을 받아내는 그런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 정치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라고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그거를 국민들이 얼마만큼 잘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점.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정치 감각을 발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통일을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왜 우리가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외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일 달성하기 힘듭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도 대부분은 현상 유지를 원하지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상황이 발전을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면은 받아들이려고는 하겠죠. 그러나 앞장서 가지고 도와주거나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적으로는 반대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게 지금으로는 남북이 갈려져 있어 가지고 네 나라 간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나라 간에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북이 무너지고 이게 통일이 된다 그러면 그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 통일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미국 쪽으로 붙을 건가? 중국 쪽으로 붙을 건가? 아니면 일본 쪽으로 붙을 건가? 이걸 의심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불리해지는데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불리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돼? 통일 못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력균형의 논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막강한 그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 기반이 돼 있어야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먹혀 들어가게끔 주변 국가들을 압박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미소 당신네들 옛날에 38선 그었으니까 책임 있지 않냐. 우리 이번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 당신네들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았느냐. 당신 그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과를 해라. 일본 당신네들 36년 지배해가지고 그게 분단의 뿌리가 된 건데 당신네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푸시를 하고 어떤 통일을 하면은 이게 당신네들에게 이득이 된다.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설득을 하면서 우리 편으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정작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그 통일해서 뭐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뭐 딴 데서 좀 어떻게 하지 중국이 떠맡든지 아니면 뭐 유엔이 떠맡든지 하지 라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통일은 요원한 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가가 열심히 외교를 하고 현명한 외교를 펼쳐 나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 통일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일 그 자체보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 그게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그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성경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지상명령인데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주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나는 좀 북한 사람들 사랑 유보하겠습니다. 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의가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의무니까. 그렇게 사명을 받고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북한 주민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북한 정권을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남쪽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된다. 인식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하고 있는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어떤 정신을 북한 지역에까지 확장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조금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북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정치 외교적으로 잘해가지고 통일을 달성을 해도 결국 그 통일이 오래 가려면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서독 사람들 간에도 통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 과정이 지난한 작업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랑하는 연습, 북한 사람들과 통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남쪽에 지금 18,000명 정도의 탈북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제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그 톱뉴스로 이렇게 커버를 했던 게 어느 탈북자 그 여성분의 이야기였는데 300만 원 벌어가지고 300만 원을 북한에 송금을 하면은 200만 원을 떼이고 100만 원 정도는 그 자기 가족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직접 수령을 했는지 받았는지 확인까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기사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심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어떤 탈북자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는 자기는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원을 교육과정을 끝내고 한 열흘 동안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전혀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그 아파트에 안에서만 살았답니다. 안에서만 살았대요. 답답하고 고립감, 무력감, 적막감 뭐 이런 것들이 엄습을 해와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하여튼 열흘 동안 그 방 안에서만 살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깥바람을 쐬겠다고 해가지고 시내 어느 백화점에를 갔답니다. 백화점에를 갔는데 물건값을 갖다 이렇게 어떤 점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점원이 아주 젊은 점원인데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북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딱 그 두 마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아주 이 전기가 통한 것처럼 그 감동을 받았다. 너무나 짧은 얘기지만 자기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이 빛이 되고 희망이 됐었다. 그래서 다시 의욕을 갖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한국의 4,800만 주민들이 얼마만큼 17,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사랑을 쏟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몇만 개가 되는데 그 교회가 얼마만큼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관심을 쏟고 있는지 저는 미지수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통일이라는 얘기를 입에 올리기 힘든 거 아니냐, 그럴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옆에 있는 그 주민 17,000명도 껴안지 못하면서 북한에 2천만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껴안는 것이 통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일종의 이게 자기 모순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은 상황이 급박한 상황으로 서서히 다가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신문 컬럼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 기아로 말하자면 1단, 2단, 3단, 4단이 있는데 2단에서 3단 기어로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고로 급박한 상황이 4단 기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 3단 기어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명령하신 거를 실제로 몸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는 아마도 북한 주민들이 얼마만큼 남쪽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느냐, 남쪽에 이미 와 있는 탈북자들이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전혀 다른 사회 체제에 적응하고 살아나가는데 따뜻한 어떤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느냐, 여기로 나타난다, 이런 것으로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넉넉하게 준비가 될 때에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경우에 통일될 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독일이 통일될 때 무조건적으로 서독 사람들이 경제력이나 뭐 군사력이나 힘이 커가지고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동독의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서독으로 통일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국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네들 자꾸 남북한 관계는 특수관계다, 같은 민족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좀 봅시다. 그거를 존중합시다. 라고 이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남쪽하고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막을 명분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투표를 했더니 우리는 남쪽하고는 통일을 안 합니다. 중국하고 차라리 협력을 하는 관계로 살아남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다면은 통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현재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냐, 한국 사람들한테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한국 사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교회에 주어진 그런 사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주도하에서 얼마만큼 북한을 향해서 쏟아질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의 그 문제 의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긴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한신교회, 또 한국 민족을 교인화하겠다고 하는, 신자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한신교회가 그 한국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선봉에 서실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